안녕하십니까. 회계원리 수강생 여러분들. 오늘 이제 새로운 챕터 5장을 보겠습니다. 5장을 오기 전까지 우리가 1장, 2장, 3장, 4장에서는 전반적인 이제 거래가 제시가 됐고, 계정을 통해서 분계를 했고, 그것이 전기를 통해서 시산표에 집합이 되면서 시산표를 두동관계를 냈죠. 그랬더니 재무상태표와 표갈 손익계산서가 나왔는데요. 5장에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일단 1, 2, 3, 4장에서 특정 계정으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등을 분계를 했는데요. 좀 더 이제 이론적으로 재무회계 개념 차원에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을 한번 좀 뜯어보자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5장 뒷부분은 재무제표 표시인데요.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T자로 그려서 재무상태표하고 포괄 손익계산서를 제시를 했습니다만 약식으로 책에서만 표현된 거고요. 실제로 재무제표 이용자들에게 공시되는 재무제표 양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어떻게 표시되는지를 5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장의 첫 번째 절은 이제 재무제표 요소인데요. 재무제표 요소는 뭔가? 우리가 공식적으로 말은 안 했지만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라는 용어는 계속 1장부터 나왔잖아요. 이거를 바로 재무제표 요소라고 하는 겁니다. Elements of Financial Statement라고 이제 영어로는 이야기하는데요. 거래나 그 밖의 사건의 재무적 영향을 경제적 특성에 따라 구분한 대분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산만 한번 놓고 본다면요. 자산, 대분류, 재무제표 요소입니다. 자산. 그러면은 중분류로는 자산 중에는 재고자산도 있고요. 우리가 4장에서 보았던 상품 같은 것이 이제 재고자산입니다. 뭐 제품도 있고 원재료도 있고 여기 이제 세분류고요. 이게 바로 계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7장에서는 이제 유형자산이라는 자산도 볼 텐데요. 유형자산 안에는 뭐 토지, 건물, 비품, 차량 운반구, 뭐 공기구 등등등이 있죠. 뭐 이 이외에도 그 다음 챕터로 가보면은 무형자산, 금융자산 등등 이렇게 이제 중분류들이 있는데요. 이건 아주 세 분류되는 계정 개념이고 이것을 이제 묶어서 재고자산, 재고자산뿐만 아니라 유형자산, 무형자산 뭐 전부 다 모아서 자산 이렇게 이제 본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재무상태표에 나중에 이제 표시될 때는 적어도 중분류로는 이제 구분 표시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거죠. 재무제표 요소 중에 먼저 이제 자산부터 한번 잘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책을 보면은 중간쯤에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라고 했는데요.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는 중급회계에서 이제 좀 자세하게 살펴볼 거고요. 회계원리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넘어가고자 하는 것인데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기준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건 회계처리 기준이죠. 소위 말하는 회계기준. 그런데 그 회계처리의 근간을 이루는 어떤 회계 이론, 회계 개념을 위해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라는 보고서도 추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자산의 정의, 부채의 정의 등이 나오고요.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도 나오고요. 어떻게 이거를 보고를 해야 회계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지 이런 것들을 쭉 다루는 보고서가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이고 전반적인 설명은 이제 중급회계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회계원리 수준에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에서의 설명한 내용 중 아주 기본적인 내용만 여러분들한테 재무제표 요소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줄여서 이제 그냥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를 앞으로는 이제 개념체계라고 이야기를 할 건데요. 개념체계에서는 자산을 어떻게 정의하냐 하면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는 현재의 경제적 자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이제 키워드 몇 개를 보면은요. 과거의 사건이 발생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일주일 뒤에 한 달 뒤에 어떤 사건이 터지면 나한테 뭔가가 들어올 텐데 이런 예상 거래에 근거해서 자산을 장부에 기록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산을 적어도 기록하려면 뭔가 사건이 있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1장에서 뭐라고 했냐면 거래라고 했잖아요. 경제적 사건, 거래. 하여튼 사건이 터지면 재무 상태가 변동이 되고 이를 화표 단위로 측정해서 기록을 하는 것이었잖아요. 미래 예상 거래는 장부 기록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죠. 한편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는 자원입니다. 뭔가 경제적 자원이 생기긴 했는데 기업이 통제할 수 없으면 그거는 기업의 자산이 아니죠. 책에도 예가 있습니다만 회사가 업무용으로 트럭을 한 대 샀다 치자고요. 근데 제3자가 아무런 제한 없이 그 트럭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면 이건 회사의 자산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또 다른 예로는 갑이라는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은 갑의 자산이 될 수 있는가? 아니죠. 사람을 어떻게 좌지우지 통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직원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통제할 수 없는 경제적 자원이다. 그래서 경제적 자원이긴 하지만 자산의 정의에는 부합하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산에는 현금이나 예금, 제품, 상품, 통칭해서 이거를 중분류로 재고자산이라고 합니다. 건물, 비품, 기기장치, 차량, 문방구 이렇게 장기간 사용하는 자산을 영업활동에 사용하는 자산을 유형자산이라고 합니다. 매출채권과 같은 이제 미래의 거래처로부터 회수할 채권 이런 거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우리가 6장부터 12장에 걸쳐서 다양한 자산을 이제 공부하게 될 건데요. 하여튼 자산의 본질은 바로 이와 같이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는 현재의 경제적 자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채는 뭔가?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자원을 제3자한테 이전해 주어야 되는 의무다. 현재 의무입니다. 현재 의무. 이게 이제 기본이 되는 정의인데요. 자산과 마찬가지로 미래에 단순히 이러이러한 사건이 터지면은 내가 뭔가 물어줘야 되는데 그런 예상만으로 부채를 인식할 수는 없다는 거죠. 한편 의무라는 거 아닙니까? 피할 수 없는 책임인데요. 이 현재 의무에는 법적인 의무, 예를 들어 은행으로부터 차입을 했습니다. 당연히 갚아야죠. 거래처로부터 상품을 외상으로 샀습니다. 매입 채무 갚아줘야죠. 법적 의무입니다. 갚지 않으면 법적으로 민사소송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근데 이 법적 의무 말고 법에서는 강요하지 않지만 의제 의무라는 것도 이제 포함이 되는데 처음 듣는 용어겠죠? 의제 의무? 의제 의무는 뭐냐면 우리 교재 231페이지 맨 마지막 문단에도 나온 것처럼 예를 들어서 많은 회사들이 이런 정책을 취하는데요. 고객한테 제품을 팝니다. 그래 놓고 1년이든 2년이든 이제 기간을 정해 놓고요. 그 제품에 하자가 있어서 제대로 기능을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교환 내지 환불 또는 무상으로 수리를 해주겠다 이런 약속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고객이 저 회사는 과거에도 지속적으로 저런 약속을 했고 약속을 지켜왔다. 그래서 내가 사는 제품에 대해서도 저 회사는 약속을 지킬 거야. 이렇게 약속이 이행될 것이라고 기대를 한다면 판매 회사는 의무를 진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의제 의무이고요. 의제 의무에 대해서도 부채를 인식합니다. 나중에 이 부분도 다 우리가 공부를 할 겁니다. 한편 법적인 의무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 이제 회계상 부채로는 언제 지급할지, 얼마를 지급할지 확정되지 않아도 부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정의만 충족을 한다면요. 100원을 지급할지, 110원을 지급할지, 잘 모르겠어. 그 다음에 한 달 뒤에 지급할지, 1년 뒤에 지급할지, 이것도 정확히 모르겠어. 그러나 제3자한테 언젠가는 지급할 것이며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대략 추정을 해서 이 정도는 지급할 거야 라고 판단이 된다면 부채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소위 이것이 이제 추정 부채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모두 다 회계상으로는 부채고요. 나중에 14장에서 배우게 됩니다. 자, 자산과 부채를 끝냈죠? 우리가 1장에서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 잔여분을 자본이라 한다. 여기로부터 이제 회계기록 방식이 출발이 된 거 아닙니까? 바로 이제 자본인데요.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뺀 나머지 지분, 이것이 자본입니다. 이미 우리가 1장, 2장, 3장, 4장에서 회계 처리할 때 봤습니다만 이 자본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출자자로부터 불입된 자본, 이게 소위 이제 자본금 아닙니까? 한편 기업이 경영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가득한 순이익, 이게 뭐예요? 이익여금이었잖아요. 이익여금이 포함돼서 자본금하고 이익여금이 포함돼서 이제 자본이다 이런 겁니다. 한편 포괄손익계산서의 요소로는 수익과 비용이 있었죠. 자, 수익은 영어로는 이제 income이라고 하는데요. 개념체계에서는 수익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지분 참여자와의 거래를 제외한 거래로부터 발생한 순자산 증가래요. 자산이 증가됐대. 뭔가 돈이 들어오든 뭔가 다른 물질적인 자산이 들어오든 이럴 때 지분 참여자와의 거래를 제외한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2장, 3장에서도 이제 사례로 봤습니다만은, 자, 회사가 주식을 발행해서 지분 참여자, 즉 출자자입니다. 주주로부터 얼마를 출자받아 설립을 하다. 뭐 이렇게 되면은 차변의 현금, 예를 들어 100, 대변의 자본금 100 이렇게 분개를 하지 않았겠어요? 만약에 주주로부터 받은 출자금을 현금 100, 매출 100 이런 식으로는 안 하지 않습니까? 지분 참여자와의 거래는 주주로부터 받은 돈은 수익 활동이 아니고 회사의 자본 출자이기 때문에 요거를 제외한다라는 겁니다. 둘 다 하여튼 순자산은 증가하죠. 현금이 늘어나니까. 그래서 요거를 제외한 순자산 증가다. 수익은 개념체계에 따르면 revenue하고 gain으로 분류를 하는데요. 우리 한글로는 이걸 한국회계기준원이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gain은 차익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revenue는 수익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인컴도 수익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한글로 볼 때 이게 수익하면 이게 인컴인지 인컴의 세분류인 revenue인지 이제 구분을 좀 할 필요는 있겠는데 revenue는 뭐냐면은 통상적인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순자산 증가입니다. 통상적인 영업활동. gain은 그 이외의 나머지 활동에서 발생한 인컴을 gain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회사가 상품을 매출을 해요. 상시. 그런 것은 당연히 revenue죠. 그런데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어쩌다가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거는 gain입니다. 이와 같이 revenue와 gain을 구분하는 이유는 미래의 지속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매출은 늘상 계속해서 반복하여 발생이 될 거 아니에요.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어쩌다 발생된 건데 이걸 왜 구분해야 되는가? 예를 들어 회사의 이익이 100이라고 하는데 이 이익의 이익 100 중 90이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야. 만약에 이제 큰 자산을 만약에 처분했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이 당기순이익의 구성 중 90을 도외시하고 100이나 됐어? 이렇게 본다면은 다음 연도에도 한 100쯤은 발생할 거야. 이런 기대를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요 해만 특별하게 발생된 것일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를 구분해 줌으로써 정보 이용자가 이거는 내년에는 발생 안 할 것 같군. 상시 발생되는 것이 한 10 정도니까 이 기업의 가치는 이 정도가 되겠구나라고 평가를 할 때 이제 다른 시각을 좀 가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revenue와 gain을 구분하여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포괄손익계산서에도 표시를 해줄 거예요. 한편 수익은 인컴이고요. 요거하고 이제 한글로는 비슷한데 수입 이건 영어로는 receipt인데 이건 캐시를 받은 거 아닙니까? 돈을 받은 것. 수익과 수입은 별개입니다. 돈을 받았어 할지라도 우리는 매출인식, 수익인식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선수수익 뭐 이런 것이 거기에 해당이 됐었죠. 돈을 받지 않았어도 또 수익을 인식하잖아요. 매출채권 이런 식이라 이제 인식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수익은 발생기준 개념이고요. 수입은 현금 기준 개념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비용입니다. expense. 수익과 마찬가지로 지분 참여자와의 거래를 제외한 거래로부터 발생한 순자산 간섭입니다. 뭔가 빠져나갔어. 급여를 지급하거나 판매 촉진비를 지급하거나 그러면은 하여튼 비용이 발생하면서 돈이 나가든지 아니면은 부채가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근데 지분 참여자와의 거래 여기는 뭐냐면은 아직 우리가 1, 2, 3, 4장에서는 이야기 안 했습니다만은 출자를 반환해 주거나 아니면 배당을 주거나 하는 것들은 비용이 아니죠. 그런 것들은. 그래서 이제 그건 제외한 거래고요. expense는 비용으로 번역을 했는데요. 개념 체계를 보면은 expense는 다시 expense와 loss로 구분하래요. 요거를 우리 회계 기준원에서는 이제 차손으로 번역을 하고요. 요거를 비용, 이거 비용이죠. 하여튼 헷갈리기는 하는데요. 문맥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셔야죠. 여기서도 지금 요거 수익, 요것도 수익인데 수익하면은 인컴을 의미하는 것인지 인컴 속에 있는 레비뉴만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문맥에 따라서 읽는 사람이 알아서 판단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익스펜스와 로스를 구분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 지속성이 다르기 때문인데 예를 들어 우리가 4장에서 배웠던 매출 원가 이거는 매출을 인식하면서 매출 원가는 상시 인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유형자산 처분 손실은 어쩌다가 발생되는 것일 거 아니에요. 이 둘을 섞어버리면은 미래 현금 흐름을 예측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 구분해서 나중에 포괄 손익계산서에도 표시합니다. 자, expense하고 expenditure는 다릅니다. expenditure는 지출인데요. 앞서 수익과 수입이 다른 것처럼 비용과 지출, 비용은 발생기준 개념, 지출은 현금 기준 개념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 2, 3, 4장에서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용어가 하나 나오는데요. 총포괄손익, 영어로는 comprehensive income. comprehensive 하니까 comprehensive. 전부 다 포함을 한다, 포괄한다 이런 개념인데요. 총포괄손익. 외우세요. 일단 몇 차례 제가 계속 반복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입에서 중얼중얼 해갖고 자꾸 이 용어가 익숙해져야 됩니다. 총포괄손익, 총포괄손익. 총포괄이익, 총포괄손실. 뭐 가능하겠죠, 총포괄손익. 자, 총포괄손익은 앞서 정의했던 수익에서 비용을 뺀 순액을 총포괄손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지분 참여자와의 거래가 자동적으로 제외가 되겠죠. 왜냐하면 처음부터 수익과 비용을 정의할 때 지분 참여자와의 거래로부터 발생한 순자산 변동은 제외를 했잖아요. 그래서 일단 definition, 수익에서 비용을 뺀 걸 총포괄 손익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상해요. 우리가 지금 1, 2, 3, 4장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수익에서 비용을 뺀 걸 당기순이익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와서 무슨 다른 소리를 하는가라고 하는데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그 당시에는 수익에서 비용을 뺀 걸 당기순이익이라고 정의를 했던 것이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수익에서 비용을 뺀 건 총포괄손익이고요. 다시 이 총포괄손익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당기순손익과 기타 포괄손익. 대부분의 수익과 비용은, 거의 모든 수익과 비용은 다 당기순손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 2, 3, 4장에서 했던 그 정도는 모두 수익과 비용이 전부 당기순손익으로 구분되는 것인데요. 나중에 우리는 뭐 7장, 11장 이 두 군데서 이제 이 수익과 비용인데 당기순손익이 아니라 기타 포괄손익으로 이거를 이제 other comprehensive income 해가지고 실무에서는 그냥 대화를 할 때 OCI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기타 포괄손익으로 분류되는 수익과 비용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모든 기업의 재무제표에 기타 포괄손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많은 기업들의 재무제표에 기타 포괄손익이 나오기는 해요. 반드시 나오는 건 아니지만 4장까지 했던 내용을 싹 좀 수정을 해보면 수익과 비용을 장부에 기록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거를 포괄손익계산서로 옮길 때 개념이 뭐냐면은 이걸 수익에서 비용을 뺀 걸 총포괄손익이라고 이거를 당기순손익과 기타 포괄손익으로 나눠서 표시를 할 거예요. 표시. 지금 우리 계속 표시를 보고 있죠. 왜 구분하지 근데? 그거 귀찮아 죽겠는데? 당기순손익, 기타 포괄손익. 우리는 지금 발생기준에 따른 포괄손익계산서를 보고 미래에 얼마나 현금이 유입, 유출될지 예측해야 되는데요. 당기순손익의 미래 현금 흐름 예측력이 기타 포괄손익보다 높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 회계학자들이 다 이제 실증 검증한 누적된 논문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기준위원회에서도 총포괄손익을 당기순손익과 기타 포괄손익으로 나눠서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림 1을 보면 많이 어디서 봤던 것 같은데 3장, 지금 당장 이제 3장의 그림 8로 한번 가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동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스탑을 하시고 그림 8로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고 다시 플레이를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자, 3장 그림 8 한번 갔다 오셨나요? 거길 보면은 비용, 수익, 마감을 하면서 비용과 수익이 포괄손익계산서에 이제 들어오죠. 이렇게. 그리고 3장에서는 이 전체를 당기순이익이라고 했습니다만은 이제는 대부분은 당기순이익입니다만은 기타 포괄손익을 구성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 당기순이익은 어쨌거나 이 부분이 회사의 순자산 증가를 이루었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은 3장에서 했던 대로 재무상태표 이익잉여금으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자, 기타 포괄손익에 해당되는 수익비용은 어디로 들어가냐면은 재무상태표 자본 중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라는 파트로 들어갑니다. 누계액. 그러니까 여기 당기순이익이나 기타 포괄손익은 특정 연도에 발생한 금액 아닙니까? 당기순이익, 기타 포괄손익. 요거는 계속 누적액이죠. 연도별로 2년도, 3년도, 4년도, 5년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렇게 이제 그림이 좀 더 세련되게 수정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재무제표 요소,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을 봤고요. 기타 포괄손익, 당기순이익이 또 이제 구분되는 총포괄손익이 두 가지로 구분되는 것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재무제표에 이것들이 어떻게 표시가 되는지를 보겠습니다. 앞서 1, 2, 3, 4장에서 재무제표에는 이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재무상태표는 특정 시점 현재 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의 잔액을 보고하는 재무제표입니다. 이건 우리가 뭐
3장, 4장에서도 계속 시산표를 두 조각 내면서 봤던 내용인데요. 재무상태표는 정보 이용자한테 왜 중요한가? 자, 재무상태표를 통해서 정보 이용자들은 기업의 재무구조가 어떤지, 재무구조로 하면 보통 이제 자산과 부채를 이제 대비하는. 그래서 예를 들어 자산이 100인데 부채가 20밖에 없어. 또는 자산이 100인데 부채가 90이나 돼. 보통 이런 회사는 재무구조가 이런 회사보다는 좀 취약하다. 왜냐하면 부채라는 것은 지금 의무,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뭘로 갚겠어요? 있는 자산으로 갚아야지. 그런데 부채가 90이나 돼. 그러면은 90을 갚다 보면은 이 회사 거덜날지도 모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채에 비해서 자산이 많은지 아니면 적은지 이런 재무구조의 어떤 취약점이 있는지 등을 볼 때 이제 평가를 할 때 재무상태표가 유용하겠죠. 유동성이라는 말도 이제 신문지상, 언론에서 흔히 나오는데요. 유동성이 높다, 유동성이 낮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잠시 뒤에 가보면은요, 자산과 부채를 유동 항목과 비유동 항목으로 이제 구분할 거예요. 자산 부채를. 유동 항목은 자산의 유동 항목, 즉 유동자산이라고 하는데, 유동자산은 1년 이내에, 그러니까 유동자산의 정의는 현금 또는 1년 이내에 현금화될 수 있는 자산 등을 이제 유동자산이라고 합니다. 유동부채는 1년 이내에 갚아야 될, 현금 등으로 갚아야 될 부채가 유동부채입니다. 그러니까 유동, 비유동 항목으로 이렇게 자산과 부채를 나누면 예를 들어 회사의 유동자산은 50이야. 그런데 유동부채가 10일 수도 있고 60일 수도 있어. 이렇게 이제 본다면은요. 유동부채 10이야. 이거 조만간 갚아야 될 건데 회사의 유동자산은 이 10을 갚기에 충분하다고 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회사가 유동부채가 60이야. 그런데 이거 조만간 갚아야 되는데 유동자산이 50밖에 없으면 이거 유동성 위기라는 말을 흔히 하는데요. 유동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이걸 못 갚으면 회사가 부도나는 거죠. 바로 뱅크럽 되는 게 이익이 나더라도 이런 유동자산이 부족하면 언제든지 회사는 문을 닫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동성 문제, 유동성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채 상환 능력. 이것도 이제 자산에 비해서 부채가 많은지, 그 다음에 그 부채라는 것은 차입금인지 아니면은 법적으로 강제되는 부채인지, 의제 의무인지에 따라서도 시급한 부채냐 아니냐라는 것도 이제 전부 다 판단이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영업 환경 등 변화에 대한 적응 능력. 회사의 자산을 보니까 자산은 1000인데 대부분이 설비 자산, 즉 유형 자산이 900이야. 대단히 투자를 하면. 그럼 이런 회사들은 묵직한 모든 주주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이 이런 유형 자산에 투자가 되어 있으면은 영업 환경 변화에 급하게, 즉 신속하게 자기가 변신을 하기가 좀 어려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하여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유용한 재무제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1, 2, 3, 4장에서는 재무상태표를 어떻게 했냐면 이제 시산표를 그리고요. 이 중에 수익 비용 빼고 나머지 부분, 요 윗부분 이렇게 그리다 보니까 자산, 부채, 자본 이렇게 T자로 약식으로 표시해줬는데요. 실무에서 공표되는 재무상태표의 양식은 좌우 대비가 아니라 요 자산 부채를 요 밑으로 띄어서 일렬로 이렇게 보통 표시를 합니다. 자산, 부채, 자본. 그런데 이제 국제계 기준은 꼭 이렇게 안 하고요. 부채와 자본을 위치를 바꿀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산, 자본, 부채. 어느 회사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우리 교재 236페이지 맨 밑으로 내려가 보면 아주 작은 글씨로 각주 2번이 있는데요. 이런 회사가 공표한 재무제표는 우리나라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트라고 하는데요. 홈페이지 주소도 지금 적어놨죠? 5장 강의를 듣고 나서 우리나라 금융감독원의 다트 시스템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회사를 찾아가지고 보면 어마어마한 이 재무제표뿐만 아니라 정보 이용자들한테 제공되는 어마어마한 정보가 거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삼 놀랄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은. 와, 이렇게 많은 정보가 공개가 되는구나. 정보가 적게 공개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일단 정보가 공개가 되는데 이용자가 게을러서 못 볼 수도 있고요. 한편 그 정보 중에는 거짓 정보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양이 절대적으로 적은 것은 아닙니다. 한번 들어가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재무상태표. 앞서 유동, 비유동 구분을 말씀드렸는데 유동성 순서, 유동성 배열로, 즉 자산과 부채를 유동, 비유동으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유동성이 높은 항목부터 혹은 낮은 항목부터 쭉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유동성 순서에 따른 표시 방법이
신뢰성이 있고 더욱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동, 비유동으로 구분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보통 유동성 순서에 따라서 자산과 부채를 배열하는 회사들은 은행이나 증권업 같은 이런 금융기관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비금융업종은 죄다 이제 유동 항목과 비유동 항목으로 구분합니다. 이렇게 유동, 비유동으로 구분하는 이유는 앞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유동자산과 유동부채를 한눈에 좀 보기 위함이죠. 이거를 이제 구분을 안 하면은 정보 이용자들이 일일이 다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정보 이용자가 특정 계정만 보고서 이건 유동이다, 이건 비유동이다 구분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작성자로 하여금 유동, 비유동 자산 부채를 대비하여 재무상태표에 확연하게 눈에 띄게 보고를 해준다면 유동자산, 유동부채를 대비해갖고 단기자금 운용 능력이 탁월하구나 아니면 취약하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아닙니까? 한편 유동성 배열과 유동, 비유동 구분을 혼합해서 표시하는 방법도 허용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자산 부채는 함부로 상계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지 마음대로 상계 표시하면은 회사의 전체적인 규모나 재무구조 파악이 곤란해지기 때문입니다. 238페이지 맨 마지막 문단에도 나옵니다만은 회사의 자산이 예를 들어 1000입니다. 그런데 회사의 부채가 600, 그러면 자본은 400인데요. 흔히 우리가 이제 부채 비율이라는 말을 많이 듣잖아요. 부채 비율은 부채 나누기 자본, 요거로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한 150%, 보통 우리가 부채 비율이 뭐 절대적인 기준은 없습니다만은 200%, 300% 이 정도가 되면은 좀 위험하네. 물론 500%, 1000% 되는 기업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회사가 부채 비율을 좀 낮추려고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여기 동일거래처에 매출 채권하고 매입 채무를 서로 상계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200씩 상계를 했다 치자고요. 200씩. 그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은 변동 없잖아요. 자산과 부채만 똑같이 상계를 했으니까. 그러면 부채에서 200이 빠지면은 부채 비율은 150%에서 100%로 낮춰지니까 외부 정보 이용자들은 재무구조가 좋아졌네 이렇게 잘못 판단할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함부로 상계하지 않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계 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재무상태표의 양식입니다. 자산, 자본, 부채 이렇게. 여기서는 지금 자산, 부채, 자본이 아니라 자산, 자본, 부채 이렇게 하고 있고요. 보다시피 이제 유동, 비유동을 구분했는데 비유동을 위에, 유동을 아래 놨죠? 상관없습니다. 유동이 위에 가도 되고 비유동이 위에 가도 되고 이거는 이제 회사가 알아서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다트에 들어가서 재무제표를 이렇게 한번 들여다 보시면 회사마다 굉장히 다양하게 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신경질 나죠? 다양하면? A라는 회사는 이렇게 생겼고 B라는 회사는 왜 저렇게 생겼나?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너무 타이트하게 옥죄는 이런 회계 기준이 아닙니다. 재무제표 작성자한테 재량권을 부여했기 때문에 자유롭게 좀 작성을 할 수 있겠고요. 분석의 능력은 이용자 몫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재 제가 일부러 한번 넣어줬는데요. 240페이지부터 241페이지에 걸쳐서 우리나라 삼성전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기업이죠. 한번 어떻게 생겼는지 재무상태표를 제시를 했는데요. 단위가 100만 원이죠. 이 숫자가 얼마야 이게 지금 80조입니다. 유동자산이. 그 다음에 비유동자산. 그러니까 유동, 비유동 구분을 했는데 삼성전자는 유동을 먼저 넣었죠. 전체 자산 총계는 219조. 엄청난 게 크고요. 지금 요 밑에 이제 과목을 보면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단기금, 현금은 이제 앞에서 봤고요. 매출채권. 이거 눈에 익죠? 매출채권 한번 봤어요. 재고자산이라는 것도 있네. 선급 비용도 있었죠? 몇 개인지 눈에 뜨이는데요. 막 신나지 않아요? 처음에는 몰랐다가 이미 1, 2, 3, 4장만 해도 벌써 아는 게 보이잖아요. 이 책이 다 끝나고 나면 비록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삼성전자 주식회사 회계 처리가 매우 복잡하겠지만 재무상태표나 포괄손익계산서의 상당 부분을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비유동자산 굉장히 많습니다. 이 중에 이제 유형자산 곧 배울 거고 여기에 이제 토지니 건물이니 기기장치니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갑니다. 금융자산 등이 많은데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다 배울 거고요. 나머지 항목들도 이제 배우게 됩니다. 자, 부채도 마찬가지로 유동부채, 비유동부채로 또 구분을 했죠. 매입 채무, 우리 배웠던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차입금인데 단기 차입금, 이거 1년 이내에 갚을 차입금입니다. 그러면은 단기 차입금 이렇게 미지급금 이것도 배웠던 거 아닙니까 다.
뭐 나머지는 앞으로 우리가 더 배워나갈 거고요. 여기 또 있네. 미지급 비용도 배웠고요. 상당 부분. 이제 1, 2, 3, 4장을 안 배웠더라면 전혀 모르는 것들인데, 이거 갚을 거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자산에서 부채를 뺀 자본. 이거는 뭔가 지금 그냥, 이 정도구나 라는 감만 잡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이번 학기 내내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재무상태표뿐만 아니라 또 다른 중요한 재무제표가 포괄 손익계산서라는 건데요.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수익과 비용을 보고합니다. 그래서 이 수익과 비용을 총액으로 보고하기 때문에 수익성 평가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겠죠. 앞서 1, 2, 3, 4장에서는 지금 T자로 그린 시산표로부터 여기 수익, 여기 여러 가지 비용 등을 해가지고 뽑아서 그냥 포괄손익계산서를 다음과 같이 제시를 했죠. 그리고 이걸 단기순이익, 근데 이제 우리 이번 장부터는 수익에서 비용을 뺀 것이 총 포괄손익, 컴프레hensive 인컴이니까 이렇게 단기순이익, 포괄손익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겠습니다만 실제 다트에 들어가 보면 이런 식으로 공시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도 역시 일렬로 집어넣는데 일렬로 어떻게 하냐면은 수익, 비용 이렇게 쭉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정보 이용자가 좀 한눈에 제대로 좀 볼 수 있게 구분을 좀 해준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 단기순이익, 기타 포괄손익을 먼저 이제 구분해 줘야 되는데, 자, 그림을 한번 볼까요? 243페이지 그림 옵니다. 여러 가지 수익,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이 되는데요. 이때 이제 포괄손익계산서의 대부분의 수익과 비용은 여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익에서 비용을 뺀 이 부분이 단기순손익이고요. 우리가 1, 2, 3, 4장에서는 은연중에 발생한 모든 수익과 비용은 총 포괄손익 중 모두 단기순이익이다. 이렇게 이제 가정을 했던 거죠. 그런데 어쩌다가 한두 가지 수익과 비용은 이 단기순이익 밑으로 들어가는 기타 포괄손익 OCI 항목일 수 있습니다. 나중에 몇 가지를 이제 배우게 되는데요. 여기 이제 기타 포괄손익이죠. 그래서 단기순손익과 기타 포괄손익을 더한 금액을 총포괄손익. 이런 식으로 포괄손익계산서가 이제 만들어집니다. 단기순손익 부분, 기타 포괄손익 부분. 이해되십니까? 근데 이 부분은 없는 기업도 간혹 있습니다. 모든 기업이 다 있는 것은 아니고.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는 포괄손익계산서를 작성을 할 때 지금 바로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렇게 한꺼번에 단기순손익과 기타 포괄손익, 총포괄손익 하는 방식으로 표시할 수도 있고요. 이걸 단일보고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단기순이익까지 한 세트, 다시 단기순이익에다가 기타 포괄손익 가감을 하여 총포괄손익 한 세트 이렇게 해서 분리를 하는, 위아래 분리를 해서 두 개의 재무제표로 구분하는. 이때 위에 거는 손익계산서, 아래 것이 포괄손익계산서입니다. 이게 별도보고 방법으로 회사가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잠시 후에 보겠습니다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별도보고 방법을 택하고요. 같은 전자업계지만 LG전자는 단일보고 방법으로 포괄손익계산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다트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한번 다 보세요. 그럼 누구는 합치고 누구는 왜 나눌까? 다 이유들이 있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상당한 실증 검증한 논문들이 나와 있고요. 물론 저도 썼습니다만 그건 이제 중급회계 수준에서 보시기로 하고요. 일단은 그냥 이런 두 가지 양식이 있다라는 거 정도만 보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정보 이용자들이 헷갈리는 건 여기도 포괄손익계산서, 이것도 포괄손익계산서인데 좀 뭐 어쩔 수 없죠. 이거는 그냥 단일보고에서 단일의 수익비용을 합친 보고하는 재무제표 포괄손익계산서, 별도 보고의 소요 아랫부분도 포괄손익계산서라고 합니다. 참고로 이거는 지금 우리가 IFRS 국제회계 기준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지금 이 회계원리에서 배우고 있는 것이고요. 1장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제회계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비상장 기업 등은 우리나라 회계기준원이 만든 일반 기업회계 기준을 적용하는데,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이렇게 기타 포괄손익을 보고하는 게 아니라 이것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좀 다르죠? 비상장 기업 재무제표를 보니까 얘는 왜 밑에 기타 포괄손익이 없지? 적용되는 회계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만 우리나라에서는 공표되고요. 국제회계 기준을 적용하는 상장 기업 등은 기타 포괄손익까지도 다 보고를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한편 앞서도 얘기한 것처럼 이제 수익 플러스 비용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보고하게 되면은 정보 이용자가 별로 도움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플러스 항목 중에 매출 원가, 요거를 먼저 맨 위에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매출 원가. 그리고 금을 쫙 긋고 요거의 순액, 매출 총이익 이렇게 표시해 주는 겁니다.
4장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분계를 할 때 매출총익이라는 계정이 나오는 건 아니라고 했죠. 포괄손익계산서에만 표시되는 겁니다. 한편 여러 비용 중에 판매비와 관리비 이가 이제 여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급여, 임차료, 광고선전비, 판매촉진비, 뭐 연구비, 소모품비 뭐 굉장히 많습니다. 판매비와 관리비. 세부 내역은 이제 저 재무제표 뒤에 별도의 이제 주석이라는 걸로 이제 보면은 되는 것이고요. 일단은 판매비와 관리비 여기까지 해서 쫙 읽고 영업이익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이 영업이익 숫자가 실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죠. 영업과 관련된 매출에서 매출원가를 빼고 판매비와 관리비를 뺀 영업이익이 일단 많이 나와야 이 회사가 괜찮은 회사구나 이렇게 볼 수 있죠. 요 밑에 거는 영업과는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주로 이제 금융수익, 금융비용, 예를 들어 이자 수익, 뭐 이자 비용 등이 있고요. 기타 수익 비용 많지는 않을 수 있겠는데 예를 들어 유형자산 처분 이익은 기타 수익으로 들어가겠죠. 유형자산 처분 손실은 기타 비용에 들어가겠죠. 뭐 이자 수익, 이자 비용. 그래서 여기까지 반영된 거를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이라고 하고요. 법인세. 모든 회사들은 세금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익이 났으니까. 그래서 법인세 비용을 뺍니다. 이게 바로 당기 순이익입니다. 여기까지가. 한편 포괄손익계산서 이건 단일 보고 방식인데 여기에 이제 기타 포괄손익해서 또 몇 가지가 더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게 총포괄 이익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파란 색깔로 쓴 거 매출총이익,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이게 이제 실무에서 많이 보는 숫자들이고요. 특히 애널리스트들은 영업이익 이런 기타 손익이나 금융 수익 비용과는 무관한 이 영업이익이 회사가 얼마나 영업이익을 창출했는지에 초점을 두고 기업가치 평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 포괄손익계산서를 보면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별도 보고를 한다고 했죠. 자, 손익계산서, 포괄손익계산서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로 묶이지 않고. 그래서 손익계산서는 뭐 매출액부터 시작해서 당기순이익으로 끝나고요. 포괄손익계산서는 이 당기순이익부터 시작해서 몇 가지 이제 기타 포괄손익 항목이 들어가는데 이건 뭐지? 지금 볼 필요 없습니다. 회계원리 시간에 몇 가지를 볼 거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또 중급회계, 고급회계에서 계속 보게 될 거니까 그냥 느낌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공시가 되는구나 라는 것이죠. 자, 지금 이제 이쪽이 매출원가, 그 다음에 판매비와 관리비, 기타 비용, 금융비용, 법인세 비용 이런 것들이 다 비용 아닙니까? 자, 일단 비용의 분류를 보면은요. 성격별 분류와 기능별 분류가 있습니다. 비용을 그 성격별로 분류해서 통합하는 방식인데요. 뭐 감가상각비냐, 원재료를 구입한 거냐, 운송이냐, 종업원 급여냐, 광고비냐 이렇게 이제 성격별로 분류하는 방식이 있고요. 비용을 여기서처럼 매출액에 대응되는 매출원가냐, 그죠? 혹은 뭐 물류원가냐, 관리활동원가냐, 판매와 관련된 원가냐 이렇게 기능별로 분류하는 방식인데 우리나라의 대부분 기업들은 지금 삼성전자에서도 보듯이 이렇게 지금 기능별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기능별 분류, 성격별 분류를 보면은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요. 기능별 분류로 대부분이 이제 포괄손익계산서를 표시하고요. 성격별 분류의 이 내용은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석은 또 뭐야? 다트에 들어가서 이제 재무제표를 보시면 지금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여기에 예를 들면은요. 왜 번호가 있습니다. 이게 주석 번호가. 그래서 뭐 21번, 23번 이렇게 돼 있으면은 요 뒤에 첨부된 자료들이 있는데 21번 자료로 가면은 매출액, 매출원가 관련된 혹은 뭐 기타 수익, 기타라고 있는데 기타가 뭐지? 알고 싶잖아요. 여기 예를 들어 뭐 28번, 29번 이렇게 번호가 쓰여져 있으면 이 번호를 따라가 보면은 다 그 내용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주석이고요. 한번 들여다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전반적으로 개념체계에 따른 재무제표 요소의 정의를 봤고요. 1, 2, 3, 4장에서 배웠던 여러 가지 분계를 통해서 재무제표를 약식으로 만들었습니다만 공표용 재무제표에 재무상태표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표시되는지 포괄손익계산서가 또 어떻게 표시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몇 차례 더 눈에 익도록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5장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